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조교수로 있는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총균세라는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두꺼워서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 이제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책에 이제 균이라는 것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균이 이 사회의 문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총균세라는 책은 이 유라시아 문명이 어떻게 이제 다른 문명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유라시아 문명이 다른 문명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어떤 그 인종의 이제 우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리적인 그런 그 유리함이 이러한 문명의 지배를 가능하게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에 사악한 선물을, 여기서 이제 균을 사악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지 않았다면 그런 정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문명의 지리적 그런 유리함과 또 이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바뀌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균을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균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균의 진화를 또 유도할 수 있고, 또 사람들, 그러니까 유라시아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균들, 가축에서 이제 생긴 그런 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러한 그 유럽 사람들이 다른 대륙에 갔을 때 이러한 균에 대해서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른 문명을 쉽게 지배할 수 있었다는 뭐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전염병들의 상황을 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팬데믹들이 알려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팬데믹은 이제 팬은 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데모스는 이제 피플을 얘기를 해서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걸 팬데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팬데믹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치명적인 그런 그 팬데믹들이 있었습니다. 뭐 흑사병, 패스트 또는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팬데믹도 있고, 뭐 천연두 팬데믹,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이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들도 있습니다. 팬데믹은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는 각각의 이제 팬데믹을 일으킨 전염병들이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의 절반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팬데믹들이 있었고, 코로나19는 사실 이 데이터가 조금 옛날 거여가지고 다 반영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19도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걸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흑사병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인구의 50% 정도가 이제 죽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체가 무덤을, 그러니까 산을 이룰 정도로 이제 무덤을 이제 형성한다, 뭐 이런 그림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흑사병을 일으키는 옐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균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모양의 이제 그런 병원균, 박테리아이고요. 흑사병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림프절에 감염이 되는 부보닉 타입과 그다음에 폐렴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뉴모닉 타입, 그리고 전체 혈관을 타고 혈액을 순환하면서 이제 병원균이 몸 전체로 퍼지는 이런 septicemia 타입이 있습니다. 흑사병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부보닉 타입 같은 경우도 거의 30에서 60% 정도가 감염이 되면 죽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뉴모닉과 이제 septicemia는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거의 100%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흑사병은 이제 쥐 벼룩이 보통 그 매개체라고 알려져 있어서, 벼룩이 이제 어떤 감염된 동물을 물면서 이제 그 균이 벼룩으로 옮겨지고, 그 벼룩이 또 다른 동물이나 또 사람을 물면서 그 균을 옮기면서 이제 전염을 시킬 수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이 실크로드,
따라서 이 흑사병이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기의 유럽에 굉장히 치명적인 팬데믹을 일으킨 질환입니다. 스몰폭스 천연두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두는 이렇게 그 농포, 그러니까 고름이 차 있는 그런 물집 형태의 병변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다 낫는다고 해도 굉장히 큰 흉터를 남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발견된 파라오 람세스 5세의 그 미라에서 이 천연두의 흉터 같은 그 형태가 남아 있어서 실제로 천연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연두가 이제 물론 뭐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천연두 백신을 발명하게 된 에드워드 제너 박사님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연두는 이제 에드워드 제너는 영국의 의학자신데 이분께서 이제 그 소의 젖을 짜는 밀크메이드들이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고 소에 있는 천연두, 그러니까 우두의 이제 고름을 어떤 8살짜리 꼬마한테 직접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꼬마한테 실제 천연두에 걸린 환자의 균을 다시 또 접종을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꼬마가 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를 확인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런 방식이 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그런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현재의 백신 접종 방법과 아주 100% 거의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의 이 방법이 백시네이션의 시초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이제 면역학이라는 그 학문이 이제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발돋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는 이제 이렇게 백신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가 됐고, 실제로 WHO에서 이제 우리 전 세계, 전 지구에 천연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박멸을 이제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는 지구상에 내추럴한 천연두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마비는 이제 굉장히 막 팬데믹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팬데믹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큰 그런 이제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었지만 또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이러스라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소아마비는 이제 폴리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신경을 침범해서 근육의 위축을 유도해서 이렇게 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아한테 걸리기 때문에 소아마비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은 이 전형적으로 소아가 일어나서 다리가 근육이 위축되고 이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제 땅바닥에 제대로 짚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런 모습에 이제 소아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그런 이제 그림이 벽화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예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소아들한테 인펙션이 되면서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켰었지만 1950년대에 이 그 조나스 솔크 박사님께서 소아마비 백신을 처음 개발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하고 이제 요 문구를 가져온 이유는 조나스 솔크 박사님은 사실 이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떼돈을 버실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내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이 그 소아마비 백신에 대한 특허를 이제 물어봤을 때 태양의 특허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솔크 박사님은 이후에 지금 샌디에고에 있는 라호야에 있는 솔크 인스티튜트를 설립하시기도 해서 굉장히 이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알버트 사빈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요걸 조금 개량해가지고 오랄 폴리오 백신, 그러니까 경구로 먹을 수 있는,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을 해서 사실 이제 더 그 백신이 상용화되고 많이 이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백신을 개량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앞에서까지는 이제 사실 거의 정복이 됐거나 정복이 되어가고 있는 바이러스나 이제 박테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독감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팬데믹을 일으켰지만 사실 아직까지 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또 언제 독감 팬데믹이,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요.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사실 여러 번 일어났고 가장 심했던 건 이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이제 이게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건데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보다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약간 서브타입이 변화되면서 뭐 홍콩 독감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신종플루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2009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은 아직 이제 백신이 물론 개발이 되어 있지만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그 바이러스를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백신 개발에 이제 계속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뭐 사르스코브2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그 호흡기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ACE2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는 2020년에 이제 처음 팬데믹 3월인가에 이제 팬데믹으로 선언이 되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낸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사실 지금은 이제 엔데믹화가 돼가지고 많은 관심과 주의가 조금 낮아진 상태지만 제가 이제 강연을 준비하려고 이 WHO의 이 코로나19 현황판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2023년 7월 19일에 이제 나와 있는 통계인데 이 8월 2일에 다시 이제 요 똑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를 살펴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2,000명이 더 사상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70만 명 정도가 더 걸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엔데믹화 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2주 사이에 사실 2,000명이 죽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사실은 완전히 정복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역시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된 변이주의 출현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주를 같이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는 게 이제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류는 많은 팬데믹과 이제 전염병, 감염병과 이제 싸워왔는데 여기에 이제 또 발맞춰서 또 백신도 같이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그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 개발의 이제 역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에드워드 제너의 이제 1796년에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으로 백시네이션이라는 방법을 도입한 것, 그리고 뭐 1859년에는 이제 그 루이스 파스테르 박사님께서 이런 그 전염병, 뭐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 본질, 그러니까 균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찰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백신 개발사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그동안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병들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멸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거의 이제 박멸의 수준에 가는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염병, 감염병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이제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백신은 이제 아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지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를 보면 면역 기억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면역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는 이런 다양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림프구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A라는 항원이 들어오면 그 A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A 림프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하면서 증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바이러스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이 다 끝났으면 얘네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 몸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지지 않고 일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남은 애들은 한 번 이 병원균 항원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면역 기억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재감염이 일어났을 때 훨씬 빠르고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백신의 작용 원리라서
실제로 이제 백신은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하지만 그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항원과 거의 동일한 항원을 우리 몸에 먼저 넣어줘서 이런 면역 반응을 통한 기억 면역 기억을 이제 형성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 갖고 있은 상태에서 실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함으로써 균이 우리 몸에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그 면역 기억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면역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몸의 이제 면역 반응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천 면역은 이제 조금 굉장히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후천 면역은 좀 후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천 면역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 세포들은 처음에 이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인식을 해서 얘네가 나쁜 애들이다라는 이제 신호를 줄 수 있고, 또 굉장히 빠른 시간, 뭐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면역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몸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어 역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천성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관여하면서 더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 가동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선천성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이제 수지성 세포가 이렇게 인식한 항원을 수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B세포와 T세포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애들이 들어왔으니까 너네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빨리 이제 방어를 해라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거고요. 이 후천 면역 반응은 이제 B세포와 T세포 두 가지 세포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B세포는 이제 항체를 생성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T세포는 면역 반응을 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관여하는 이제 물질을 내기도 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는 이제 세포성 면역에 관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선천성 면역 반응과 후천성 면역 반응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면역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항원을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애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병원균을 어떻게 인식을 할까를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선천성 면역 세포들이 인식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이제 스트럭처럴 리코그니션과 펑셔널 이제 피처 리코그니션이 있습니다. 스트럭처럴은 말 그대로 이제 구조를 인식하는 거고, 펑션은 이제 기능을 인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균의 어떤 특정한 구조적인 패턴, 이거를 인식함으로써 이제 이뮤 리스폰스를 일으킬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알러젠이나 그러니까 알레르기 일으키는 알레르겐이나 또는 이제 어떤 이제 기생충 같은 것들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이제 내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 분해 작용 같은 거를 펑셔널 피처를 인식을 해서 그 면역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럭처럴 피처 리코그니션에서 이제 이 스트럭처는 어떤 그 병원균이 A, B, C 병원균이 있을 때 그 A, B, C를 정말 A, B, C로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이렇게 고도화된 그런 스트럭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람 양성의 박테리아와 그람 음성의 박테리아, 또는 이게 기생충이다, 뭐 이런 이제 정도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약간 러프한 그런 이제 스트럭처럴 피처를 그 인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P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의 세포벽에서 이제 한층 더 바깥에 있는 그 아우터 멤브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그 어떤 폴리사카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요거가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 몸에 그 면역 세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얘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람 음성 박테리아, 예를 들어 뭐 이콜라이나 살모넬라나 이런 균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각각을 이콜라이다, 얘네들이 살모넬라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러프하게 이런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선천성 면역 세포가 병원균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패턴 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수용체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톨라이크 리셉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세포막에도 존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엔도좀이라는 이제 세포 소기관에서도 존재를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이제 특기적인 그런 구조적인 패턴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된 경우에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몸에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어떻게 이뮤 리스폰스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이제 백신은 보통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균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하지만 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좀 약한 그런 바이러스 자체거나, 또는 이제 그 바이러스의 이제 여러 구조물 중에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가 특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부위의 단백질 같은 거를 이제 항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백신을 이제 주입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항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천성 면역 세포가 걔네들을 이제 나쁜 놈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의 그 항원 자체만 주입을 하는 경우는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쁜 놈 또는 이제 위험한 물질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이제 덴저 시그널을 포함하고 있는 어주번트라고 말하는 보조제를 같이 주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좀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던 TLR 같은 수용체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패턴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 덴저 시그널 어주번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제 선천성 면역 반응을 같이 유도를 하면서 이런 일련의 면역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신 엔티젠과 어주번트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수정세포가 항원을 인식을 해서 먼저 뭐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후천성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이런 B세포나 T세포의 항원을 전달해서 얘네들을 이제 활성화시킴으로써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로 분할을 하고, T세포 역시 이제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분할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병원균을 이제 클리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백신은 이제 다양한 타입으로 존재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항원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타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자체인데 그게 조금 약독화된 형태여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진 않지만 실제로 거의 바이러스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이제 약간 약독화시킨 바이러스 형태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 부분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분리하거나 또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밖에서 그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인데 아까 뭐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이러스랑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주번트 없이도 그런 선천성 면역 반응을 이제 자연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정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게 이제 면역 반응이 유도되기 때문에 B세포 반응이나 T세포 반응 둘 다 동일한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게 아무리 약독화시켰다고 해도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다시 이 독성을 다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병원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약간 이제 우려가 있는 그런 형태의 백신이고요. 서브유닛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원을 이제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안전합니다. 하지만 전체 형태를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주번트 같은 이제 보조제를 넣어줘야지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일으키는 면역 반응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체액성 면역 반응은 강하게 나타나지만 세포성 면역 반응은 조금 잘 유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타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백신들은 이 항원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들든지 뭐 전체를 넣어주든지 하여튼 항원에 이제 그 파이널 프로덕트를 넣어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직전 단계인 이제 mRNA, RNA나 DNA 같은 이제 이런 유전자 형태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나온 방법들이고, 실제로 코로나 백신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파이저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이나 모더나 mRNA 백신이 다 이제 이런 형태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유전 물질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 내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항원을 이제
만들어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고, 이걸 이제 어떤 형태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mRNA 백신은 사실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획기적이고 또 중요한 백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mRNA는 사실 1961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이 mRNA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랬는데 백신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이제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그런 그 기업에서도 이 mRNA를 활용한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달려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그 한계가 있어서 여태까지 이 mRNA 백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건데요. 이 mRNA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던 이제 큰 두 가지의 한계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mRNA를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사실 좀 그 선천 면역 반응의 병원균 인식 과정을 굉장히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이제 뒤에서 뭐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 거였는데 이제 mRNA도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mRNA를 그냥 넣어줬을 때 그림은 이제 밑에 그림인데 이렇게 TLR7A 같은 이제 이런 그 수용체들이 mRNA를 인식을 해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mRNA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걸로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mRNA 백신들은 막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뭐 80도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저온에서 보관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 mRNA가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mRNA는 우리 몸이나 아니면 뭐 이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있는 이제 RNase라고 하는 그 mRNA를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뭔가 역할을 하기도 전에 이미 분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뭐 병원균이나 이제 이물질을 잡아먹는 이제 대식 세포에 의해서 이제 뭐 잡혀 먹어가지고 얘네들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mRNA를 딜리버리하는 그러니까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mRNA 백신 그러니까 mRNA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제 mRNA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해결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이제 mRNA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가 걔네들을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를 이제 해결을 한 건데요. 요거 이제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과 드루 와이즈만 박사님께서 이 2005년에 이뮤니티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1873회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 실제로 이 mRNA 백신과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는다면 아마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이 굉장히 유력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제 mRNA의 그 구조 시퀀스 중에서 이제 유리딘이라는 그 부분을 이제 슈도유리딘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이 우리 몸의 세포가 이 mRNA를 인식해서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모디피케이션을 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더나가 모디파이드 RNA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mRNA 모디피케이션이 굉장히 이 mRNA 백신의 성공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던 이제 mRNA 딜리버리에 관련된 문제는 이 로버트 랭어 박사님께서 뭐 해결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버트 랭어 박사님은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셔서 굉장히 이제 드럭 딜리버리랑 티슈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대가시고요. 실제로 모더나의 코파운더로 알려져 있으십니다. 굉장히 많은 논문을 내시고 실제로 이 창업, 그러니까 회사 설립에 관여한 회사가 40개가 넘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많은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제가 어느 이 로버트 랭어 박사님이 어느 이제 톡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초반에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이제 전공을 하시다 보니까 졸업을 할 때가 됐을 때쯤에 이제 되게 많은 그 오일 컴퍼니에서 오퍼가 왔대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같은 전공을 하셨던 이제 뭐 그런 동료들도 다 오일 컴퍼니로 많이 갔는데 본인은 이제 약간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 이제 우리 이 코로나19의 그런 위기에서 위기를 이제 끝낼 수 있는 이런 mRNA 백신의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인 이 mRNA 딜리버리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해결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는 사실 굉장히 고약한 놈입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약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이렇게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유전자와 그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껍질, 이렇게로 구성이 돼 있고, 실제로 얘네들은 자기네 스스로는 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스트, 그러니까 숙주 몸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머시너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유전 정보를 핵내로 전달을 하고 유전자에 끼워 가지고 복제가 된 다음에 다시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염시켰던 세포를 파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호스트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또 고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숙주가 없으면 자기네들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숙주를 완전히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의 병을 걸리게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는 또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고 그런 흔적들이 이제 우리 몸에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일부의 어떤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사람의 이제 DNA, 그러니까 유전 정보 지놈에 이제 껴들어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유전이 돼서 우리 그 지놈, 휴먼 지놈에 이제 껴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휴먼 엔도제너스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그 척추동물에 있는 유전자에 껴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결국에 이제 사람의 유전자에도 끼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뭐 여기 이제 뭐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자세히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사람의 유전자 사이에 이제 끼어 들어가고 그게 이제 버티컬리,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서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먼 지놈의 8% 정도가 이 바이러스 오리진의 그런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근데 이제 껴있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얘네들이 다시 그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약한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과 또 공존하면서 공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뭐 되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팬데믹이 많이 일어나나, 그리고 이제 신종 바이러스들이 왜 이렇게 자꾸 출현을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류가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 뭐 여러 가지 뭐 에어 폴루션이나 이제 이런 뭐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야생 동물들이 이제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도시화를 막 하면서 이제 뭐 산도 깎고 뭐 바다도 메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제 그 인간의 사회와 분리되어 있어야 될 애들이 자꾸 이제 인간 사회에 침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사실 숙주를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숙주, 물론 이제 뭐 어쩌다 한두 사람이 운 나쁘게 죽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걔네들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를 완전히 죽이는 정도로 병원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이 이종 간,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종 간에 이제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변이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로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터전에 이런 그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이제 침입을 하고, 또 그것과 별개로 또 인구 자체가 굉장히 밀집된 그런 도시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도 더 많아지고 그런 횟수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이런 팬데믹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팬데믹 아웃브레이크를 보면 대부분이 다 사실 동물 유래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게 천상갑인가? 저도 사실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이거가 이제 유래일 거라는 말들이 있고요. 뭐 메르스 같은 경우 낙타에서 유래했다고 잘 알려져 있고 뭐 이름 자체에 막 조류 인플루엔자 뭐 그런 것들이 붙는 것들 있듯이 뭐 조류에서 유래한 것도 있고 또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 그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에서 유래한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에 침투하면서 그런 변이를 일으켜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바이러스가 되면서 팬데믹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바이러스 한 종 내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사르스코브2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우한에서 시작을 해서 뭐 알파, 베타, 델타 해서 지금 오미크론까지 이제 많이 변이가 되어 있고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할 때 그러면 이제 미래에 어떤 백신을 개발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백신의 효율이 높은 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90% 실제로 이제 mRNA 백신이 95% 정도의 이제 중화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효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효율이 높은 백신을 만드는 것 또는 뭐 백신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상용화되게 만들 수 있게 좀 그런 비용을 줄이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뭐 백신을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 현재에서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한 백신을 만드는 거가 사실 가장 이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예로 가지고 왔었는데. 이런 유니버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실제로 이제 안티젠 조합, 그러니까 항원의 조합을 뭐 다양하게 해서 여러 항원들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제, 이제 어주번트를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보조제를 사용함으로써 백신의 효율을 높여서 또 이런 그 유니버설한 백신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항원을 이제 여러 가지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딜리버리를 다르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뮤코절 딜리버리를 통한 백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뮤코절 딜리버리는 결국 이제 점막 백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감염은 대부분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감염이 되고. 뭐 장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에 들어와 가지고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다 백신은 다 주사로 맞잖아요. 주사로 이제 어깨나 엉덩이에 이제 근육 주사로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근육 주사로 맞은 백신들이 어떻게 그 장이나 뭐 코나 아니면 폐나 이런 데서 그 병원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주사로 맞은 백신이 이러한 이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제 세포성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런 준비된 세포들을 만들어내든지 어쨌든 그 세포와 항체들은 다 혈액을 순환하게 됩니다. 서큘레이팅하는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그 서큘레이팅하고 있는 항체들이 균이 들어오는 그 위치 점막이나 뭐 그런 티슈, 그러니까 조직에 가서 항체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균을 이제 방어를 하는 거고 세포도 마찬가지로 이제 혈액을 돌고 있다가 균이 들어오면 이제 이런 신호가 가니까 균이 들어왔어라는 신호가 가니까 이제 혈액을 돌고 있던 세포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조직에 가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특히 이제 이 백신은 어쨌든 결국에는 항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항체에 국한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점막에 항체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을 돌고 있는 항체들이 그 감염이 일어난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병원균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역이 발달한 조직이어서 그 장 내에 이렇게 실제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페이어스 패치나 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모든 조직에서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사로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있는 거지만, 어떤 이제 특정 조직,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여성 생식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감염되는 이제 herpes simplex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로 이제 감염을 시킨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항체, 그러니까 혈액을, 파란색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중화 항체를 넣어준 거고, 요거는 그 여성 생식기로 직접적으로 중화 항체를 넣어준 경우가 되는데, 여성 생식기로 직접적으로 중화 항체를 넣어줬을 때는 그 들어온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전히 보호를 할 수 있었지만, 혈관을 통해서 그 중화 항체를 넣어줬을 때는 항체를 넣어주지 않은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혈관으로 항체가 들어가도 그 항체가 그 타겟 조직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조직이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이제 그 여성 생식기에 그 herpes simplex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아까 요 제가 그림에서 요 경우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항체가 전달되지 못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럼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여기 있으면 되는데,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이제 그런 걸 설명한 거고요. 결국에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 역시 그 말초, 감염이 일어나는 말초 조직에 생기지 않더라. 그런 조직이 우리 몸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사 백신이 항상 모든 경우에 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반면에 이제 그 점막 백신, 그러니까 그 감염이 일어나는 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백신 항원과 뭐 그 보조제를 넣어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데이터를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 빨간색이 이제 직접적으로 점막을 통해서 그 항원을 넣어준 경우고, 파란색이 이제 주사로 항원을 넣어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점막 조직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그 레벨을 봤을 때 이 빨간색, 그러니까 점막으로 항원을 넣어줬을 때가 훨씬 더 높은 정도 수준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어떤 특이적인 아이소타입의 이제 IgA 아이소타입의 이제 이런 형태의 항체 같은 경우는 이 점막 조직으로 항원을 넣어줬을 때만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막으로 항원을 넣어주는, 그러니까 점막으로 백시네이션을 하는 경우에 또 가장 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린 변이주에 대한 반응성, 그러니까 그 보호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변이주가 아니라 같은 종,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 타입의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어쨌든 이 PRH라는 이 같은 종으로 이제 2번 감염을 시켰을 때랑, 밑에는 이제 하나는 PRA, 그러니까 H1N1 타입의 PRAS로 주고, 두 번째는 H3N2 타입의 X31이라는 바이러스를 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변이주를 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 이제 변화를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같은 타입의 바이러스를 줬을 때는 주사 백신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 빨간색이 이제 점막, 파란색이 주사인데, 빨간색으로 준 거보다 이제 파란색이 준 거가 조금 효과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준 거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죠. 근데 이 변이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를 줬을 때는 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 타이트레이션을 해보면 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이제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항원을 주지만 이 루트를 코로 주느냐 아니면 주사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 변이주가 이제 창궐을 하고 있는 이맘때에 이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몇십 분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보면 그 주사로 백신을 맞았을 때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반응만 나타나지만 이 점막으로 항원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 점막 자체에 존재하는 항체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아이소타입의 항체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또 이 점막 조직에 계속 상주하는 이런 티슈 레전트 하는 기억 세포들이 존재해서 더 빠르고 강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보다 점막 백신이 왜 더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뭐 정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막 영어로 많이 써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조직에 이미 항체들이 가 있고 또 거기에 이미 이런 면역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뭐 T세포나 B세포 이런 것들이 이미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항체들은 이제 보통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스테라일라이징 이뮤니티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점막 백신이 주사 백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점막 백신은 이제 사실은 아예 뭐 시도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상용화된 점막 백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데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강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이제 장염과 관련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에 대한 백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강으로 투여하는 그 경로가 많은데 이제 이 장이나 이런 그 점막에는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막 백신을 개발하기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어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된 상태고 하지만 이제 사실 이런 코로나나 뭐 인플루엔자 같은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왜냐면 전파도 잘 되고 또 뭐 굉장히 이제 호흡을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이런 점막 백신의 플랫폼이 잘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점막 코로나 특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점막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역사에 있었던 큰 감염병들과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이제 훌륭한 과학자분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백신들은 어떤 형태로 개발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19와 또 언제 새로 닥칠지 모르는 신종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감염병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 자라나는 꿈나무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이제 인류의 발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